근데 지난번에는 67세를 넘었었거든요. 네. 근데 그 당시의 논리는 최고 지도자에 한해서는 70세를 네. 넘기지 않으면 되지 않겠느냐, 암묵적인 얘기를 하지 않았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예. 국장급에서는 60세를 넘지 않게 네. 퇴진하더라고요. 어쩌면은 그 계급 정년제가 지켜지지 않겠느냐. 위에서 막히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그렇죠. 불만이 대단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요. 네. 권력자들 사이에서의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뛰어넘고 사기까지 연임을 할 수 있겠느냐, 그게 쉽지 않을 것이다. 회의적이시다. 최근에 일어나는 그 군부의 사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쩌면 네. 불만 세력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일 수도 있을는지도 모르겠다 하는 그런 생각은 저는 개인적으로 듭니다. 네. 신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곽수정입니다. 오늘 프리즘에서는 최근에 트럼프 2.0 시대를 맞아서 이 트럼프 정책의 정치 경제 이 모든 면에서의 사실상 핵심은 대중국 관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주변을 여러 가지 이유로 보호관세다 또 다양한 형태의 제재 조치를 통해서 압박을 가하고 있지만 최종 그 칼끝이 향하고 있는 것은 결국 중국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의 정치 외교와 그리고 경제 산업 분야에 있어서의 정책은 결국 앞으로 G2를 향해서 올라오고 있는 이 중국의 부상을 놓고 나름대로의 고민이 아닌가라는 관점에서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볼 분을 초대를 했습니다. 사실상 대학교 강단에 서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님이라 그러면 이 현장의 경험이 많이 부족하시죠. 또 현장에서 외교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대학 강단에 서서 어떤 하나의 논리와 또 가설을 세우고 검증해 나가는 데는 조금 부족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정치, 경제, 역사 모든 측면에서 현장 경험과 또 주중 한국 대사관에 공사까지 겸임을 하셔서 많은 현장 활동을 하셨던 분이라서 제가 오늘 특별히 어려운 발걸음 부탁드렸습니다.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의 정영록 교수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트럼프 2.0 시대 보시면서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트럼프가 당선될 걸로 예측을 하셨었죠. 네, 당선될 건 뭐 당연히 예측을 예. 했죠. 지금 시진핑 주석의 중국 체제가 이제 10년을 좀 넘어서고 있고 네. 앞으로 시진핑 주석 생각에는 한 30년 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남자들이 예. 뭐 권력을 한번 잡으면 거의 놓지 않는다는 게 예. 일반적인 얘기라서. 중국은 가능한 이야기죠 또. 글쎄 여러 측면에서 볼 때는 가능할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까지 중국이 발전해온 그 경로상으로 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약간 부정적입니다. 부정적이시고. 아주 예. 길게 가지는 못할 것이다 생각. 뭐 고인이 됐지만 등소평이라는 지도자가 중국을 이렇게 발전시키는데 가장 커다란 역할을 한 게 인사제도인데. 네. 인사제도 중에서 계급정년제라는 걸 예. 암묵적으로 채택을 해왔거든요.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중국은 이 퇴직 연령이 예. 남자는 60세고 네. 여자는 55세입니다. 네. 근데 이제 고위 관료로 올라가면은 예. 고위 당뇨로 올라가면은 그 나이가 60세에서 장관급은 65세까지. 네. 그다음에 그 정무직으로 그 부총리급 이상이 되는 그야말로 중국에서 최고의 지위를 갖는 한 25명 정도의 최고 지도자급은 만일에 그 보임을 당할 때 네. 67세가 넘지 않으면은 예. 그 임기를 5년인데 임기가 예. 5년을 채울 수 있게 돼 있는 게 거의 암묵적인 거였어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지난 중국의 소위 얘기하는 20대라는 그 20대라는 게 제 20차 중국 공산당 전당대회에서 예. 약간 좀 허물어지는 게 보여가지고 시진핑이 독주할 거 아니냐 하는 얘기를 하는데 시는 지금 53년생인데 네. 지금 금년이 71이잖아요. 네. 71인데
차기 공산당 전당대회가 2027년이거든요. 네. 2년 뒤잖아요. 예. 2년 뒤가 되면 73세가 됩니다. 예. 근데 지난번에는 67세를 넘었었거든요. 네. 그 3년임을 할 당시에는. 근데 그 당시의 논리는 최고 지도자에 한해서는 네. 그러니까 중국을 대표하는 사람에 한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70세를 네. 넘기지 않으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67세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네. 그 67세는 25명의 보편적인 거고 한 사람에 대해서는 60대인 경우에는 할 수 있다는 그런 암묵적인 얘기를 하지 않았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근데 왜 제가 그 얘기를 드리냐면은 최근에도 장차관들이 이 퇴진할 때 그 사람들의 나이를 체크를 해보면은 네. 국장급에서는 60세를 넘지 않게 네. 퇴진하더라고요. 저희 주변에 있던 지인들이 네. 그다음에 65세가 되는 경우에 장차관들도 그냥 퇴진을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그 다음 25명에 대해서도 네. 어쩌면은 그 계급 정년제가 지켜지지 않겠느냐. 만일에 그렇다 그러면은 네. 차기에서 과연 시진핑이 그걸 뛰어넘고 4기까지 연임을 할 수 있겠느냐. 저는 약간 좀 이렇게 쉽지 않을 것이다. 회의적이시다. 네, 예. 그래서 그런 최근에 일어나는 그 군부의 사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쩌면 네. 불만 세력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일 수도 있을는지도 모르겠다 하는 그런 생각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이제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를 여쭤보려 그러면 이제 정치 외교, 경제 이렇게 나눠서 여쭤봐야 될 것 같아서 먼저 이제 정치 외교 쪽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뭐 1기 때도 중국과 미국은 서로가 으르렁거렸지만 2기에 접어들면서 트럼프가 지금 수입 관세다, 보호 관세다 막 이렇게 던지는 게 사실상 칼 끝은 중국을 향하고 있지 않나 당연하죠. 그렇게 봐야 예, 되겠죠. 당연하죠. 중국은 대비를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중국은 예. 그러니까 트럼프 1기 때부터 그때부터 예. 사실은 그 이전부터 중국은 고도 발전을 하는 게 예. 이 앞으로는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겠죠. 자체적으로 내수를 위주로 하는 경제 발전을 계속 추구를 해왔죠. 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중국은 미국에 대해서 미국이 이 강한 압박을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느끼지는 않습니다. 네. 아주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중국에서의 수출입은 예. 주도하는 수출입자들이 중국 기업들도 상당히 있지만 네. 한 50% 정도는 다국적 기업들의 투자업체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가 투자를 하고 중국 내에다가 그 다음에 중간재를 갖다가 네. 가공해서 다시 자국으로 바이백하는 그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일에 관세를 많이 올린다 그러면 자국 회사의 물품에 관세를 올리는 거예요. 자충수네요. 자충수죠. 예. 일종의 그 당시 곽 박사님 기억나실는지 모르겠는데 예. 그 미국에 예. 그 장난감 값이 예. 너무 올라버려가지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예. 상당히 불만이 있었던 것도 잘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하신 그 해 이전에 네. 까지만 하더라도 버거킹이나 맥도날드에서 키즈 밀은 사 먹으면은 그 만화 캐릭터 장난감을 줬거든요. 거의 공짜로 줬습니다. 그걸 공짜로 거의 예, 줬잖아요. 공짜로 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게. 그러면서 이제 월마트나 이런 데 가서 장난감 살려 그러면 중국산 가격이 제 기억에 1불에서 2불은 다 올랐던 걸로 기억이 나요. 예. 어쨌든 중국도 부동산 시장이 지금 침하가 됐다는 것은 뭐 중국 또 우리나라의 뭐 비서실이 있듯이 서기국이 있겠지만 예측을 다 했다는 말씀입니다. 교수님 말씀처럼. 그러면 이제 앞으로 두 자릿수에서 점점 한 자릿수로 떨어질 건데 이걸 어떻게 돌파할 것이라고 하는 계획은 세워놨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내부적으로는 예. 거의 대부분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제 하나
우리가 좀 착시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걸 겁니까? 꼭 전 지적을 하고 싶은데 네. 전 세계적으로 제가 이 성장률 추계를 네. 과거 17년간 네. 아주 22년까지 과거 17년간 이 거의 대부분의 국가는 아니지만 44개국이라는 국가를 대상으로 성장률을 한번 이렇게 분류를 해봤더니 네. 인당 소득이 $10,000가 안 되는 경우, 네. 국가의 인당 소득이 $10,000가 안 되는 경우에는 성장률이 평균적으로 4% 정도가 나와요. 네. 그 다음에 $10,000에서 $30,000 정도 되는 경우에 네. 평균적으로 2.7% 정도의 성장을 하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30,000가 넘으면은 평균적으로 1.5%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중국이 이미 2019년에 $10,000 인당 소득이 $10,000를 돌파를 했고 네. 지금 환율이 이제 그 평가 절하가 돼가지고 네. 대미 환율이 옛날에는 6.7 6.7 뭐 뭐 이랬죠. 그러다가 예. 지금은 한 7.2 7.2 정도에서 예. 왔다 갔다 하거든요. 예. 근데도 불구하고 이제 요즘은 중국은 달러 환산 GDP를 잘 별로 그렇게 중요시하지 않고 자국 통화 화폐로 이제 그러게요. 그 성장을 예. 실질 성장으로 예.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도는 뭐 중국이 작년의 경우에도 130조 중국 그 RMB로 예, 중국 위안으로. 130조 정도 네. 되고 5% 정도 성장을 했다고 그러는데 예. 130조를 7.18이나 네. 7.2로 나누면은 한 18조 정도 돼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몇 년 전에 18조 달러에 갔던 게 지금 뒤뚱뒤뚱 하고 있는데 그건 달러 환산이고 네네. 국내적으로 위안으로 하면은 성장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네. 하는 생각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이미 중국 내부에서는 그 어디가 이제 프론티어냐 아직까지 프론티어는 상당히 많이 남아 있다고 보는 게 아시다시피 중국은 적어도 31개의 대행정구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 대행정구 중에서 인당 소득이 지금 현재 작년 기준으로 보면 달러로 네. 한 3천 정도 될 텐데 네. 그 13,000달러가 아니고 그 대행정구로 보면은 북경시나 상해시나 광저우나 이런 지역에서는 이미 20,000달러를 넘어섰거든요. 네네. 그런데 비해서 저 내륙 지역으로 가면은 네. 아직까지 10,000달러가 안 되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프론티어가 많이 있는 거죠. 그게 이제 하나의 성장 메커니즘에서 여지가 아직 남아 있는 거고. 네. 두 번째 문제는 뭐 중국이 사회주의 시장 경제라고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네. 과연 사회보장 체제가 얼마나 잘 돼 있느냐. 그중에서도 농촌 네. 지역은 훨씬 낙후돼 있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경제가 성장하면 뭘 하냐 말이야. 그러니까 국민들이 더 이 복리 후생이 더 나아져야 되는데 그 측면에서 농촌 지역이 훨씬 낙후돼 있기 때문에 그쪽 지역의 주거 환경은 계획 도시화를 통해 가지고 네. 소도시 중소도시 계획 도시화를 해가지고 많이 올렸는데 의료나 이런 게 아주 열악하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돈을 더 쓰기 위해서 건물도 의료시설도 더 지어야 되고 네. 하는 그런 여지가 있는데 그거는 뭐 과거에 아주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에 비해서는 훨씬 떨어지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안 그래도 말씀하실 때 제가 생각을 해봐요. 청도에서 로저우까지 가는데 사천성에 차로 가니까 한 3시간 30분 걸리는데 고속철로 가니까 1시간 20분 정도로 가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고속철을 이미 인프라를 그 정도 깔아놨다라고 하는 것은 중국이 기본적인 성장의 충분 조건은 만족을 시켰고 이제 또 다른 충분 조건이 가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가기 전에 자신의 위상의 문제를 조금 정의를 하고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정체성의 문제 혼란이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이 정체성이 외부적 요인이 자꾸 트럼프 대통령도 집적을 거리고
푸틴 대통령도 역사적으로 구소련과 중국이 그렇게 친화적인 관계는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수정주의다, 교조주의다 그러고 예, 치고받고 예, 했으니까요. 근데 지금 푸틴의 생각, 뭐 트럼프는 트럼프라 그러고 푸틴의 생각은 시진핑 주석과 어떤 생각이라고 보십니까? 결국 삼각관계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잘 아시다시피 중국은 우리도 뭐 맨날 그 삼국지를 읽지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그 삼각관계를 어떻게 움직여야지 자기한테 이익이 된다는지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죠. 예. 그러니까 지난번에 미국이 트럼프가 예. 미국을 강하게 압박할 때 예. 사실은 푸틴하고도 관계를 더 가져가기 위해 가지고 이 중국은 EJ를 항상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근데 신삼각관계가 어떤 삼각관계냐면은 중국, 미국, 러시아의 삼각관계도 있지만 네. 중국, EU, 러시아를 삼각관계로 계속 활용하는 측면이 저는 그래서 이 중국이 네. 가지고 있는 카드가 네. 생각보다는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관계가 안 좋을 때는 EU 쪽으로 가가지고 네. 여러 가지 일을 구애를 하기도 하고 뭐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네, 네. 푸틴하고 중국이 꼭 좋다고만은 할 수 없지만 항상 열어두고 아주 유연하게 대처. 전략적 유연성을 갖고 있다. 전략적인 유연성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번에 그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때 북한이 이 러시아와 좀 접근도를 높이면서 중국은 오히려 좀 빈틈이 생긴 것 같다. 네, 네, 네. 그럼 이제 우리가 대북 정책이나 한반도 정책에 있어서 중국에게 조금 더 밀착하면서 중국이 원하는 EU와의 정책에 우리도 동조를 해주고 하면 거기도 우리 나름대로 우리도 삼각관계를 이용하는 거네요. 당연히 그렇게 가야죠 앞으로. 네. 근데 요즘은 가만히 보니까 이 중국이라고 하는 국가가 기축통화의 문제를 지금 살짝 꺼내고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 기축통화라고 하는 미국의 달러와 지위에 대해서 그 누구도 찝쩍거리지를 못했거든요. 근데 2003년도에 한번 찝쩍거렸고 최근 들어 다시 이제 브릭스를 통해서 찝쩍거리기 시작을 했어요. 찝쩍거린다는 표현보다 이제 미국을 괴롭히기 시작을 했는데 이 점에 있어서는 푸틴도 모른 척하면서 동조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교수님 보시기에 아까도 중국은 이제 위안화로 통계 자료를 발표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어떻습니까? 기축통화 문제를 가지고 미국과의 위상, EU와의 위상 문제에 있어서의 확실한 자리매김을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결국 궁극적으로는 3대 통화에 를 1차적으로는 3대 통화를 추구할 거고 그 다음엔 뭐 2대 통화로 간다든지 하는 그런 걸 가지고 있겠죠. 네. 이 러시아가 이 미국에 대해서 왜 저렇게 취약하냐 하면은 네. 저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측면이 있다고 보는데 네. 하나는 경제력이 과거 우리가 가지고 있던 러시아의 인상하고는 아주 얼토당토하지 않게 네. 경제력이 뭐 10위권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닙니까? 네. 러시아를 어떻게 10위권이라고 상상이나 했겠어요. 예. 그게 하나가 있고 두 네. 번째는 중국은 그 1980년대부터 유학 자율화를 했는데 네. 실질적으로는 85년을 전후해서 이공계 그러니까 80년대 때는 이공계를 먼저 유학 자율을 하고 85년 이후부터는 사회과학 쪽을 유학을 보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유학을 보낸 게 전 세계에 분포가 됩니다. 그 중에서 뭐 거의 대부분이 미국으로 갔었죠. 그래서 어쨌거나 간에 지금 현재로서는 한 800만 명 정도 이상이 해외 유학 경험자예요. 네. 그러니까 이 완전 인해 전술이죠. 해외 유학의 인해 전술인데 그 800만 명의 인해 전술이 전 세계에 있는 가장 앞서 있는 여러 가지 이상이나 이론이나
기술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직간접적으로 네. 노출이 되죠. 그분들이. 네. 네. 그래가지고는 제가 보기에 이 러시아하고 큰 차이가 있는 게 뭐냐. 2015년에 네.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그 결제 제도, 네. 국제 결제 제도 시스템을 구축을 해버렸어요. CIPS라고 차이나 인터내셔널 페이먼트 시스템이라고. 예. 우리나라 은행들도 거의 대부분 다 가입이 돼 있습니다. 예. 근데 스위프트라는 스위프트 코드. 원래 스위프트 코드에 의해서 예. 돼 있는데 결제가 되도록 돼 있었는데 그러니까 과거에는 2015년 이전에는 중국도 스위프트를 탈 수밖에 없었죠. 네네네. 근데 지금은 CIPS가 엔간하게 다 돼 있어요. 예. 근데 미국의 뭐 은행이 다 들어가 있지는 않을 거고 음. 그렇지만 아까 곽 박사 말씀하신 대로 이 브릭스 국가들은 중국이 제일 지금 강조하는 지역이 브릭스 아닙니까? 네. 그 글로벌 사우스라는 거에 사실 아세안을 글로벌 사우스의 한 축으로 생각을 했는데 네. 이 아세안은 좀 세계 작죠? 너무 예. 작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성에 안 차는 거예요. 예. 그래서 브릭스라는 데를 하면은 브릭스는 뭐 미국의 경제 규모나 예. 유럽의 경제 규모나 예. 브릭스 경제 규모나 뭐 거의 그렇게 되면 그렇죠. 3등분 거의 될 걸요. 맞습니다. 예. 전체 인구의 40%고 예. 세계 글로벌 GDP의 30%를 네, 차지하고 그러니까는 푸틴에 비해서 예. 러시아에 비해서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네. 경제력이 상당히 크고 그다음에 두 번째 CIPS라는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미국에서도 이 수를 둘 때 그러니까 단순히 푸틴만 가지고 수를 둘 수가 없는 그런 이면적인 그 애로사항이 있을 겁니다. 예. 그나저나 이제 중국이 금을 왜 이렇게 사모읍니까, 교수님? 아니 그거는 달러가 예. 워낙 많이 풀렸잖아요. 예, 그렇죠. 많이 그렇기 때문에 2008년에 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뭐 저기 코로나도 있고. 예, 코로나도 얼마나 많이 그러니까 결국은 이 달러를 나중에 달러가 무용지물이 되면은 그런 생각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기축통화 이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일본 총리가 이시바 총리가 먼저 미국을 방문을 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뭐 기회만 생기면 와라 초대했다 올 거다 막 이러는데 제가 볼 때 시진핑 주석이 뭐 존심이 있죠. 그거 가겠습니까? 근데 교수님 아시다시피 올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우리나라 경주에서 에이펙 정상회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때 아마 처음으로 조우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조우할 그 전에도 한번 만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그 트럼프하고가 아니고 이제 미중 간의 미중 정상회담은 간에, 예. 저 작년에도 사실은 에이펙 회의를 통해서 네. 있었죠. 예, 예. 근데 그거는 그냥 다자간이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네. 문제는 양자 회담이 있느냐 없느냐 그렇죠.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겠죠. 예, 예. 근데 지금은 아마 트럼프가 새로 취임을 했기 때문에 네. 중국 쪽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서 트럼프하고의 회담을 통해서 일부 문제들을 해결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거고 네. 그게 잘 안 되는 경우에 경주 회의에서 트럼프하고 네. 단독으로 독자적으로 회담을 할 가능성도 있을 거예요. 네. 문제는 트럼프의 불가측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예. 이게 자기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뭐가 잘 안 된다든지 그러면은 예. 트럼프가 안 올 가능성도 있다는 이 얘기들이 좀 있어요. 아, 그렇군요. 예. 아시아라는 지역에 열 몇 시간의 그 노력을 통해서 트럼프가 올라 그러면은 비즈니스맨적인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예. 트럼프가 예. 뭔가 얻어가지 않으면은 네. 그렇겠네요. 네, 그런 좀 걱정이 있습니다. 예. 마크롱하고 스타머 영국 총리가 EU가 생각하는 우크라이나 전쟁 관계되는 내용을 가지고 또 트럼프의 그 관세 정책에 대한 내용, 협의된 내용을 가지고 미국을 같이 방문할 것이다. 네. 이렇게 가는 것은 중국 시진핑 주석의 어떤 대외 정책
유럽에 향한 그것을 논의하기 위한 내용이 뒤에 숨어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해도 되지 아니,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런 게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으로서는 상대적인 국력이 예. 과거에 비해서 훨씬 떨어진 거는 뭐 분명한 사실 아니겠어요. 네.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러다 보니까 아주 초강대국인 경우에는 양자 관계하고 다자 관계가 있는데 네. 초강대국인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양자 관계를 중시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위협할 수 있는 국가가 없잖아요. 그렇죠. 초강대국인 경우에. 예. 그런데 초자가 떨어지는 순간부터 그렇죠. 강대국인 경우부터는 예. 동맹 관계를 중시할 수밖에 없어요. 그 측면에서 그래도 제일 중요한 동맹이 EU 아니겠어요? 네. 예. 그럼요. 예, 그러니까는 그런 걸 계속 읽고 있을 거고 네. 그 측면에서 사전 정지 작업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네. 근데 외교라는 건 뭐 생물이니까 네, 네.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그 점은 어떻습니까? 2018년도 제 기억에 2018년도 때 그때 트럼프하고 푸틴하고 만났거든요. 예, 예, 만났는데 두 사람이 비밀 회담을 또 예. 했어요. 예, 예. 그러면 이제 트럼프와 푸틴의 관계는 네. 지금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도 좀 미루겠다. 네.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이유는 지금 뭐 영국 스타머 총리와 마크롱이 온다. 네. 한다면 그 다음 순서는 푸틴과의 정상회담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삼국지 관계로 봤을 때 그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푸틴하고 미국이 할 수 없이 이 결합하는 가능성도 있으니까. 네. 근데 그런 게 없다 그러면은 근데 결국 주고받기를 해야 될 거라고요. 네. 근데 주고받기가 과연 뭐가 될 건지 네. 이런 거에 대한 연립방 정식이 잘 풀리는 경우에는 푸틴하고 만나고 나서 그 다음에 시진핑하고 만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네. 삼국지 말씀하시니까 조만간에 적벽대전이 한번 펼쳐질 것 같은데 진나라의 그 조조가 만약에 시진핑이라 그러면 적벽대전에서는 조조가 엄청나게 깨지지 않습니까? 깨졌죠. 예. 그러면 다시 한번 와신 상담 끝에 다시 전국을 통일하게 되는데 그런 날이 올지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 연임을 약속받았을 때 네 번째 연임을 만약에 당신이 원한다면 어떤 조건을 붙였다라고 이제 제가 읽었냐 그러면 대만 문제는 해결을 해라 이거. 그러면 이제 중국 시진핑 주석의 가장 정치 외교적으로 난제라고 할 수 있는 게 결국 내치 문제이면서 외교 문제 가운데 대만 문제 같거든요. 이건 어떻게 볼 거라고 해결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대만 문제는 시간을 계속 끌고 갈 거라고 봐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사연님이 불가능할 거라고 하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예, 왜 예. 그러냐면 헌법에서 네. 국가 주석의 임기를 연장을 하는 게 문제가 없게 됐거든요. 네, 네. 그렇다면은 사실 국가 주석이라는 거는 의미가 없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당 총서기가 제일 중요한 거거든. 그렇죠. 중국에서는 네. 당의 우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저의 가설은 뭐냐면은 사연임은 안 하고 국가 주석으로 네. 옆으로 옮겨가고 당 서기가 총서기를 당 하겠다? 총서기는 딴 사람으로 전환되지 않으면은 저는 중국 내에서 상당히 문제가 생길 거라고 봐요. 왜 그러냐? 중국은 공산당원이 한 1억 명 정도 됩니다. 예. 1억 명이 자기가 다음에 뭐 할 건지에 대해서 이 예상을 하거든요. 네. 근데 5년 뒤에 예. 1억 명 중에서 사무관이 이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70만 명 정도의 사무관이 있는데 네. 그다음에 그 70만 명이 경쟁해가지고 4만 명으로 가고 5년 네. 뒤에 네. 그다음에 4만 명이 국장급으로 한 3천 명 정도로 또 옮겨간단 말이에요. 네. 승진하는 거라고. 네,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정무직으로 5년 뒤에 한 400명 좀 안 되지만 정무직 장차관급으로 이제 가고 네. 그 400명이 또 경쟁을 해가지고 24, 5명 정도의 부총리급으로 가고 그 다음에 또 24, 5명이 이 경쟁을 해가지고 7명의 예. 국가급 영도라는 예. 그 당시는
집단 지도 체제가 사실은 시작이었거든요. 네. 지금은 시의 입김 외에는 딴 사람들의 목소리가 거의 안 들리지만 그래서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 고령화라는 건 할 수 없는 거고 네. 60세가 된 많은 국장들이 네. 만일에 위에서 막히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그렇죠. 불만이 대단하죠. 불만이 대단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요. 네.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무슨 이게 문제가 아니고 네. 그 권력자들 사이에서의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게 이제 제일 첫 번째 그게 그래서 저는 대만 문제를 전제로 한 사연임이라는 거는 약간의 가설이 성립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 예, 두 번째 이제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측면에서는 대만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게 중국이 완전히 선진화가 돼서 완전히 선진화가 된다는 거는 한 5만 불 정도 되는 국가가 되는 건데 네. 한 3만 불 정도까지 가는 과정에서는 군부의 힘이 계속해서 강해야 되는데 대만 문제가 없어진다, 완전히 소멸된다 그러면은 원래 강자나 강대국이라는 거에 그렇죠, 그렇죠. 존재 이유가 뭡니까? 예. 불안해야 되는 거예요. 예, 예, 예. 그리고 혼란이 일어나야 된다고. 그러니까 대만은 자그마한 지역이지만 경제적으로는 거의 통합이 돼 있고요. 네. 그 중국의 은행이 대만 내에서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사대은행, 공상은행, 농업은행, 뭐 교통은행 다. 예. 그다음에 뭐 매주 한 600~700편의 비행기가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예. 그러니까 사실 그런 측면에서 그다음에 이제 대만에서는 첨단 산업이 서방에서 네. 지금은 홍콩으로 안 가지만 대만에다가 투자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대만에 투자해 있는 기술을 간접적으로 배울 수 있는 기회도 되는 거고. 그러니까 대만을 무력으로 침공해서 그거를 흡수한다고 했을 때 과연 코스트 베니핏을 따졌을 때 곽 박사님은 코스트일까요, 베니핏일까요? 다 그건 전부 다 코스트가 되죠. 네. 예. 그 코스트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측면에서 저는 군부가 한 3만 불 이상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 혼란을 가지고 있는 게 네. 자기들 예산도 키우는 데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네. 그렇지 않겠느냐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중국이라고 하는 역사 속에 중국이라고 하는 것이 사이클을 그려보면 미니멈 100년인 것 같아요. 글쎄, 네. 예, 그래서 중국이 한 100년이면 미국은 한 50년, 30년 가져가는 것 같고 우리나라는 3년 안에 가져가는 것 같고 그래서 다이내믹 코리아가 맞는 것 같아요. 방금 이제 정치 외교 쪽으로 말씀을 주시니까 산업적 측면을 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중국이 AI, 딥시크 이야기도 나오고 뭐 화웨이 이야기 나오고 삼성전자 반도체 이미 뛰어넘어섰다. 오히려 삼성이 우리 따라올라 그러면 힘들 걸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 말에 한 70%에서 80%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교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주 완전히 다른 얘기로 네.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하고 미국 교육 시스템하고 큰 차이 중에 하나가 네. 미국의 박사과정을 가면은 거의 라스트 인치까지 제일 마지막까지 이렇게 지도교수가 쥐어짭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면 그 당하는 학생은 예. 엄청나게 힘들죠. 예. 똑같은 이치로 미국에서 엄청나게 이게 쥐어짜잖아요. 네. 중국을 쥐어짜죠. 쥐어짜면은 예. 그 중국이 쥐어짜질까요? 그 점이 저는 그래서 저는 이미 기술이나 이런 것들의 관계에 있어서 네. 판도라의 상자가 이미 예. 열려버렸다.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AI 맨하탄 프로젝트라는 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 얘기 들어보셨는지 예, 모르겠어요. 들어봤습니다. 예. AI 맨하탄 프로젝트면 뭐 AI를 가지고 중국을 그냥 폭격하겠다고 하는 얘기인데. 네. 근데 얼마 전에 딥시크인가 그게 나와가지고 깜짝 놀라게 거꾸로 했잖아요. 폭격을 했습니다. 예.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인구가 많고 네. 과거 이제 경제 발전론에서는
경제 1조 달러 그다음에 인구 1억 명 이상이 되면은 네. 그래도 뭐 자급자족한다. 자급자족이 예. 가능할 것이다 하는 예.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중국 경제를 얘기할 때는 747 경제라는 단어를 자주 쓰죠. 네. 그 왜 747 경제냐면은 성격이 다른 네 리저널 에코노미가 지역 경제권이 성격이 다른 네 이상의 지역 경제가 따로 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동시에 그 네 개의 이 경제가 동시에 꺼지기는 쉽지 않을 거다 하는 거죠. 북경 같은 경우에는 이 아시다시피 뭐 최고의 대학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 테크놀로지나 연구소나 이런 게 되게 잘 갖춰져 있잖아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샹하이 지역은 예. 이 전통 산업 플러스 이제 금융 쪽이 아주 좋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저 서부인 얼마 전에 갔다 오셨다는 청두 같은 예. 경우에는 거기는 생각보다는 이 혁신 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그 홍콩 주위에는 전통적으로 그 전자 산업부터 시작해가지고 해외 네. 그 수출입 관련 예. 그런 산업이 잘 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네 개가 동시에 이렇게 서로 연관관계는 갖고 있지만 동시에 꺼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네. 하는 게 제 이제 가설이에요. 그게 이제 그래서 중국 국내 내수가 최근에 보이는 뭐 지난해는 5% 성장을 했다 그러는데 네. 한 3% 내지 3, 4% 정도가 그 네 개가 계속 연계 관계를 가지면서 움직인다 그러면은 네. 중국 내부로서는 시간을 더 벌면서 앞으로 중국 경제의 정체성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는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네. 훨씬 더 이론적으로 그리고 실천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죠. 지금도 이문가요? 그 모든 거 못 만들어낸 게 없다고 한 도시가 하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이유. 거기는 어떤 도시입니까? 그 이유는 그러니까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원가로 예. 물건이 이 공급이 되는 지역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유가 만일에 문을 닫으면은 세계의 그 호텔이 거의 스탑된다는 할 정도로 프랜차이즈에 공급되는 프랜차이즈, 모든 물품들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예. 거기서 다 나온 건 아니고 예, 예. 세계 공급의 한 3분의 1 이상을 이유에서 할 거예요. 예. 우리가 지금 배달의 민족, 퀵 서비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요거 한반도 22만 평방 제곱킬로미터 안에서 이야기인데 중국 대륙 내에서 하루 만에 배송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시스템에서 움직이는 건지 교수님이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방금 말씀 주신 제일 것처럼. 중요한 거는 트랜스포테이션인데 고속철에 의해서 전국을 거의 네트워킹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이 비행기가 네. 그 비행으로 이제 할 수 있는 게 있고 네. 하지만 뭐 하루 만에 다 된다는 거는 약간 과장일 거고 시내에서는 예. 거의 대부분 저 당일 딜리버리가 될 거고 네. 왜냐하면은 지금 큰 직업 중에 하나가 그 딜리버리맨들이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옛날에 상당수가 농촌에서 들어와가지고 제조업이나 아니면 건설 현장에서 뛰던 사람들인데 네. 더 이상 그쪽에서 일을 하기가 어려워진 측면이 있을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쪽으로 많이 움직였겠죠. 네. 그래서 그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일단 저기가 풀어만 놓으면은 물건을 풀어만 놓으면은 그 시스템을 할 수 있는 거는 우선 이 중국에서는 요즘 저희 지인들이 중국에 가서 불평하는 게 뭐냐 네. 택시를 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못 잡습니다. 네, 왜 못 잡느냐? 예. 그 QR. 위챗 예. QR이라는 것 때문에 거의 캐시레스 사회로 변했다고 그래요. 예. 그런 식으로 지금 경제가 그러니까 다이나믹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일부에서 중국 경제가 아주 대단한 위기에 있다 하는 얘기들도 하지만 그게 과연 현장에서일까 아니면 이제 하나 제가 꼭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로컬을 가봐야 돼요. 뒷골목을. 네. 근데 저희는 거의 대부분이 호텔에 가서
왜냐 그러면 말이 안 통하고 말씀하신 대로 위챗이 없어서 위챗이 없어서 잘 안 택시를 되죠. 잡고 어디 가자는 소리 못 하지 않습니까? 갈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근데 이제 호텔이 그 저희가 가는 호텔들이 거의 대부분이 괜찮은 호텔들이잖아요. 네. 근데 그 호텔은 이 입지가 어디냐면 거의 대부분이 외국인 투자 지역 그 특구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북경 같은 데도 우리는 모르지만 그게 경제 특구예요. 네. 맞죠. 예. 그다음에 상해 지역도 특구죠. 특구고. 예. 광저우도 그런데 특구, 예, 심천도 최근에 특구고. 이제 미중 관계 이렇게 이 갈등 관계를 가지니까 예. 우리나라도 뭐 이미 저 중국에서 투자를 많이 다변화해가지고 베트남으로 옮긴다든지 예, 태국으로 옮긴다든지 그런 일이 있잖아요. 네. 심지어 중국 기업들도 아마 베트남의 지금 최대 투자 국가가 중국일걸요. 네. 자기들도 글로 다 옮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특구 지역의 경기가 안 좋다. 안 좋습니다. 안 좋은 것처럼 보일 뿐이다. 예, 안 좋은 그런데 예. 지난번에 제 친구가 뭐 메시지가 하나 왔어요. 중국 출장을 갔다 오고 그러는데 네. 야 내가 지금 음식점인데 네. 지금 30분을 기다리고 기다리고. 있는데도 주문 받으라. 주문 받으라고 아니 저 입장이 안 된다고. 입장이 안 된다. 뭐 그거는 아주 특이한 케이스겠지만 네네. 그래서 저희가 출장을 가시든지 하면은 현지에 있는 분들을 항상 대동하고 뒷골목에 가서 한번 느껴보시면은 체감 그 경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경기보다는 좀 더 객관화할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제가 갔던 데가 청두가 인구가 약 1억 명. 그다음에 의빈이 300만 정도. 네. 그다음에 로저우가 또 한 250에서 300만 그렇더라고요. 제가 진짜 그 말씀이 맞다고 생각됐던 게 청도 동역에 이제 마지막 날 저들이 고속철 타고 올라왔습니다. 동역에 청도 동역에 딱 내리는 고속철에 딱 내리는 순간에 아 이게 인해전술이라는 게 왜냐하면 서울역의 한 10배 이상의 규모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움직일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아 그래서 이 정도의 그 규모의 경제면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북경이나 상해나 광저우, 홍콩에서 보는 중국을 경제로 해석했다가는 큰일 날 수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 아까 제가 747 경제라고 네. 그 상하이나 예. 북경이 조금 외국인 투자나 외국인들하고의 접촉이 줄어들어 가지고 네. 조금 느슨하게 경제가 좀 느릿느릿하게 보이지만 네. 내륙이나 이런 데서 네. 프론티어에서는 또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엔진이 계속 한두 군데는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간과한 분석은 조금 자제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근데 지금 AI가 이제 딥시크 이야기가 툭 튀어나왔단 말입니다. 근데 AI의 가장 필요 충분 조건 중에 하나가 빅데이터지 않습니까? 네, 영어권에서 사용되는 게 뭐 한 10억에서 20억 명 정도가 매일 검색을 한다. 오케이. 이 중국 자체만으로 14억이 네. 검색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앞으로 AI 경쟁이다. 미래 첨단 사회의 어떤 산업, 과학 기술의 경쟁이다. 지금 노벨 물리학상, 화학상은 서구가 많이 받겠지만 앞으로 10년이 지난 다음에는 과연 노벨상도 폐지가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다 중국이 휩쓸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제가 아까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는 얘기를 드렸는데 네. 아까 말씀드린 그 800만 명 정도의 해외 그 유학생들이 네. 전 세계에 다 퍼져 있기 때문에 세계가 변화하는지에 대해서 이 중국이 거의 대부분 다 알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미국에서 학교에서 배운 중국 애들이 다시 다 귀국했다 그러면은 인센티브. 중국의 인센티브 제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인센티브에서 가장 선진으로 알고 있는 삼성의 PS를 그대로 씁니다. 네. 그러니까 이 기본 급의 성과. 100%, 200% 이게 아니고 예. 프라핏이 나온 걸 예. 그 성과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나눠요. 그러니까 연봉을 넘는 인센티브가 기업에서는 적어도 상당히 자주 봅니다. 네. 지금 주신 말씀은 결국은 이제 이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항공사 조종사들도 미국 항공사들이 스카우트 해가면서 연봉의 3배,
반도체 기술자들도 뭐 기술을 빼오든 안 빼오든 상관없이 연봉의 몇 배.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잘못 이해를 하면 마치 뭐 그 중요한 기술을 빼가기 위해서 부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방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그 인센티브라고 하는 제도가 사회주의 경제 체제 하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경쟁을 유도하고 쥐어짜는 하나의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죠. 그런 점에서 제가 1991년도에 사실은 중국 주재원으로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발령이 났었습니다. 안 가고 이제 미국으로 가긴 했지만 그때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읽었던 여러 가지 자료 중에서 대련 지역에 대한 일본 기업의 투자 전략 이러면서 읽었던 게 이게 지금 노무라 같은 경우에서 주재원을 보내기 위해서 2년 동안 부부를 같이 교육을 시키더라고요. 중국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내고 나면 부인은 시장에 가서 시장 물가를 이 가계부에 적어서 일본 노무라에다가 보고를 하고 아마 그게 또 정부에 보고가 되겠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주재 상사 그리고 우리나라의 주중 한국 대사관 이게 지금과 같은 이런 포지션으로는 중국을 알기는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부대사라는 수석 공사를 해가지고 수석 네. 공사는 어떤 때는 한 5년 내지 10년 동안 거기서 계속 근무를 합니다. 그리고 그 양반은 완전히 그 동네에 이 네트워크를 너무 잘 가지고 있는 거지. 근데 우리나라의 주재원들은 뭐 큰 기업들은 안 그렇지만 거의 대부분 1인 오피스들이거든요. 네. 근데 1인 오피스가 거기서 주재원으로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못합니다. 네. 예. 최근에 이 중국의 기업 중에서 제일 잘 나가는 기업 중에 하나가 CATL이잖아요. 네. 근데 CATL이 그 가장 중요한 협력선이 TDK인가? 그 일본 예, 일본 예. 회사라고요. 예. 근데 일본하고 중국이 그렇게 으르렁거리면서도 거의 협력 관계가 오랜 동안 지속이 되면서 서로 윈윈하고 있는 케이스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라든지 어떤 이 시류에 의해 가지고 네. 중국을 완전히 배척해야 된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항상 중국은 옆에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해코지도 할 수 있는 반면에 도움도 많이 줄 수 있는 영역이 네. 있거든요. 네. 근데 너무 일방적으로 한쪽으로만 보는 그런 거를 갖다가 좀 지양해야 된다 네. 하는 생각이 들고 네. 그런 관점에서 우리나라가 중국을 볼 때 북경을 로비를 해야 된다. 북경을 잡아야 된다. 뭐 북경과 방금 뭐 미국 중국 기업과 협력을 해야 된다라고 할 때 저는 이런 이야기 가끔 합니다. 우리나라 주중 대사로 나가는 분들 중에서 중국말을 하시는 분들이 몇 분 물론 뭐 꼭 중국말을 써야 된다는 필요 조건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중국의 문화와 역사를 이해하는 분들이 가셔야지만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본 대사도 마찬가지고요. 미국 대사도 마찬가지고요. 적어도 이런 그 중요한 국가들의 외교 대사는 대한민국의 천병 역할을 하는 그런 조직으로 대사관을 키워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이건 뭐 좋은 말씀이십니다. 후르시초프가 예전에 독일 수상에게 야 미래의 경쟁 대상은 황인종 중국이야.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백인종은 뭉쳐야 돼. 이런 표현을 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중국을 이해할 때,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점의 기본적인 그 원칙이라 그럴까요? 프린시플. 이거를 교수님께서 한번 시청자분들에게 말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되게 중요한 질문이기도 하고 예. 제일 힘든 질문이죠. 저는 학교에 재직하고 있을 당시에 출장에 기회가 있으면은 1년에 갔던 데는 잘 안 갑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중국은 하나가 아니다. 제가 자주 얘기하는데 그리고 변화가 워낙 다양하게 여러 지역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중국은 개념을 만들어가는 실체다. 그래서 중국은 개념이다라는 단어를 잘 씁니다. 그래서 네. 한 지역을 다녀와 가지고 중국을 봤다고 생각하시면은 상당히 오산일 것 같고 네. 저는 다양하게
지역에 따라서 여러 군데를 잘 다녀보시고 중국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네. 신체 여러분, 이 중국이라고 하는 국가는 다양성이 내재되어 있는 국가입니다. 사실은 대한민국의 통치 방식과 중국의 통치 방식의 공통점은 하나가 있습니다. 백성이 등 따시고 배부르면 그게 최고입니다. 그게 정치 지도자들이 지향하는 바인 것 같습니다. 민주와 인권을 내세우기도 하지만 민주와 인권에 앞서는 게 배고픔을 극복하는 것이 우선인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중국은 이 배고픔은 극복한 것 같습니다. 대학교에서도 인기 학과가 아직까지는 교통 관련된 곳, 농업 관련된 곳, 그리고 화학 물리 같은 컴퓨팅 관련된 곳입니다. 의과대학은 별로 그렇게 인기가 없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만큼 중국은 앞으로 잠재력을 바탕으로 해서 커갈 가능성이 더 높은 국가 경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중국을 놓치기는 사실상 세계를 놓치는 것과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좀 더 중국에 가깝게 접근하고 중국을 이해하고 중국으로부터 우리가 득과 실을 제대로 따지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국민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서 이 중국의 인문사회 철학 모든 것을 다 연구하고 공부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싶어서 오늘 서울대 국제대학원의 정영록 교수님 제가 어려운 발걸음 부탁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